미군 내에서 한국 발령 신청자가 72% 급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인력 배치 담당관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에 발령받길 원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특수조사에 착수한 심리학 박사가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즈 메리웨더라고 해요. 미국 국방부에서 심리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심리학 박사예요. 저는 그날 회의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행 신청 접수가 지난 분기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국방부 인력 배치 담당관 엘더슨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불편하게 뒤척였어요. 25년 경력의 군 심리분석관으로서 저는 병사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 한국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10명의 장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의문이 느껴졌어요. 왜 메리웨더가 이렇게 감정적이지? 브리핑이 끝난 후 상관인 빅터슨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메리웨더, 자네가 가야 할 것 같네. 현장 심리 데이터가 필요해. 이 추세가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문제인지 파악해야 하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니. 폴 아저씨가 평생 경고했던 그곳이요. 사무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제러마이어 제리 랜달프 1976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의 희생자였어요. 그는 제 옆집에 살던 폴 아저씨의 삼촌이었죠. 폴 아저씨는 제게 제2의 아버지였어요.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폴 아저씨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학교 운동회 때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달리기를 했는데 저는 폴 아저씨와 함께 했어요. 제가 첫 자전거를 탈 때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폴 아저씨가 소독약을 발라주셨죠.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가장 기뻐하신 분도 폴 아저씨였어요. 테즈,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던 기억이 나요. 제리 삼촌도 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제리 삼촌은 폴 아저씨 인생의 영웅이었어요. 1976년 8월 18일 제리 삼촌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관리 작업이었죠. 그런데 북한군 박철 중위가 이끄는 무장 병력이 갑자기 나타나 미군과 한국군을 공격했어요. 제리 삼촌은 도끼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제리 삼촌은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야. 폴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밤이 기억나요. 그는 충직한 군인이었어.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그 사건 이후 미국은 준 전시 태세를 갖추었어요. B-52 폭격기들이 한국으로 날아갔고 항공모함도 출동했다고 해요. 그만큼 심각한 국제적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대응도 제리 삼촌을 돌려놓을 순 없었죠. 대령님, 다른 사람을 보낼 순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고생해주게. 다음 주에 출발일세.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폴 아저씨가 제게 보여준 제리 삼촌의 사진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웃음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리고 그 웃음이 얼마나 잔인하게 꺼졌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폴 아저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폴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제리 삼촌이 살해당한 그곳이에요. 대신 저는 가방을 꺼내 짐을 싸며 마음속으로만 말할 뿐이었죠. 옷을 개면서도 계속 폴 아저씨의 슬픈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분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평생의 트라우마였으니까요. 저는 그 트라우마를 이해했어요. 폴 아저씨의 슬픔이 저의 슬픔이 되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폴 아저씨의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는 지금도 제리 삼촌의 사진을 보며 그날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임무는 단순한 심리 분석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가족의 상처를 다시 열어보는 일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선 계속 제리 삼촌의 사진과 폴 아저씨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폴 아저씨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공항은 제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수십 년 동안 폴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을 위험하고 무질서한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천장이 햇빛을 반사하며 공간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고 카메라를 보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거든요. 미국에서는 1시간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을 텐데 말이에요. 메리웨더 박사님, 저는 중2 김명호입니다. 말끔한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제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용산 기지까지 모시겠습니다. 김중희의 차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그가 휴대폰으로 목적지를 입력하자 내비게이션이 즉시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었거든요. 그것도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요. 교통체증이 없군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중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빨리빨리라고 하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또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크인은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고 카드키를 건네주는 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제 짐은 이미 방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프론트로 전화해주세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폴 아저씨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폴 아저씨, 제가 지금 제리 삼촌이 돌아가신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생각보다 안전하고 현대적이에요. 대신 저는 룸서비스를 주문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할 뿐이었죠. 메뉴에서 아무거나 골랐는데 7분 만에 도착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식사를 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빌딩들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완벽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폴 아저씨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들의 미소 뒤에는 항상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진짜 임무가 시작될 거예요. 이 놀라운 효율성의 비밀을 찾아내야 했죠. 그리고 어쩌면 제리 삼촌의 이야기에서 빠진 조각들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산 기지의 심리상담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미군 기지의 상담실이라고 하면 조용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떠올렸는데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분주했거든요. 메리웨더 박사님, 오늘은 상담 예약이 6건 있습니다. 제 조수로 배정된 김지원 하사가 밝은 미소로 말했어요. 모두 표준 심리평가와 관련된 것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PTSD 환자는 없나요? 불안장애나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병사는요? 제가 물었어요. 김 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발령은 병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근무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상담은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한 아이비 맥킬리 상병이었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상담실에 들어왔어요. 박사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상담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대뜸 말했어요. 그냥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공식 기록에 남기고 싶었어요. 여기는 정말 놀라워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녀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배 배송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미국에선 일주일도 더 걸리는데. 그리고 지하철은 항상 정확히 시간에 맞춰 와요. 1분도 안 틀려요. 맥킬리 상병이 떠난 후 알핀 데비스 중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3번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죠. 박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연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어요. 데비스 중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좋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모든 게 효율적이에요. 길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범죄율은 낮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폴 아저씨의 이야기와는 정반대였죠. 오후에는 로엘 박스터 하사가 찾아왔어요.
그는 예약된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찍 와서요. 여기선 모두 시간을 엄수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상담 도중 박스터 하사는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박사님, 저는 한국인들처럼 성과를 내지 못해 불안해요. 그들은 마치 교범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죠. 그래서 저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루의 상담을 마치고 저는 제 노트를 검토했어요. 모든 병사들이 한국의 효율성과 질서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폴 아저씨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들의 미소 뒤에는 항상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은 그 경고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제 연구 노트에 큰 물음표를 그렸어요. 어쩌면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폴 아저씨의 트라우마가 현실을 왜곡시킨 것일까? 제 연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찾으러 온 게 맞긴 하지만 그 이유가 너무 많아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마음속에 있던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었죠. 주말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서울 도심 탐험을 결심했어요. 기지 밖 세상을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사들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폴 아저씨의 경고가 시대에 뒤처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하철로 명동에 가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김지원 하사가 알려줬어요. 거기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거든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줄에 일렬로 서 있었고 왼쪽 줄에서는 걸어서 올라갔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고 벽에는 낙서가 전혀 없었죠. 이게 뉴욕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어요. 디지털 표지판에 2분 후 도착이라고 뜨자 정말로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했죠. 명동에 도착해서 저는 인파에 휩쓸렸어요. 주말이라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혼잡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속도와 공간을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죠. 용기를 내어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종업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을 터치하니 메뉴가 나타났고 영어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있었어요. 주문은 버튼 몇 번 누르는 것으로 끝났고 물은 자동으로 제공되었죠. 정말 간단한 걸? 제가 감탄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어요. 주문 후 5분도 안 되어 모든 음식이 테이블에 놓였거든요. 게다가 맛도 정말 좋았어요. 식사 후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자 직원이 호출기 대신 QR코드를 건네줬어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세요. 주문이 준비되면 알림이 갈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저는 스캔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정확히 3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카페를 나와 걸어가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3명의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알려주려고 뛰어갔어요. 여성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자 그들은 어색함 없이 각자의 길로 갔죠. 이런 게 뉴욕에서 일어났다면? 저는 또다시 상상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수많은 가족들과 연인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달렸어요. 강변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이 폴 아저씨의 경고와 달랐거든요. 이 나라는 위험하거나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제리 삼촌이 이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당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다. 이 나라는 변했을까? 아니면 폴 아저씨와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질문은 많은데 답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죠.
화요일 아침 용산 기지에서 한미합동 정신건강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약간 긴장한 상태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병사들의 이야기와 제가 직접 본 서울의 모습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폴 아저씨의 경고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재석 준장입니다. 흰 머리가 섞인 한국군 장교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군 역사 트라우마와 세대 간 전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집중하려는 순간 스크린에 나타난 이미지에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1976년 판문점 사건 사진이었어요. 제리 삼촌이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이었죠. 이 비극적인 날 미군 장교 2명을 잃었습니다. 강 준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한 미군 사병 4명과 한국군 장교 1명, 그리고 한국군 사병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군 사상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폴 아저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인 사상자도 있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 준장이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네, 물론입니다. 중위 박정식, 하사 이동훈, 일병 고시우. 그들은 미군을 보호하려다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너무 덥게 느껴졌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웠죠. 폴 아저씨는 왜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강 준장에게 다가갔어요. 그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리 랜달프 중위는 제 옆집 아저씨의 삼촌이었습니다. 강 준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 준장의 사무실 벽에는 판문점 사건 관련 사진들과 문서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스크랩북을 꺼냈어요. 이건 고시우 일병의 일기입니다. 그가 번역된 페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는 랜달프 중위에 대해 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를 받았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폴 아저씨가 평생 말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여기 있다니. 미국인 친구 제리는 농구를 좋아한다. 제가 일기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내일 그에게 서울에서 가져온 초콜릿을 줄 것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폴 아저씨는 제리 삼촌이 초콜릿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강 준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고시우 일병은 랜달프 중위와 매일 점심을 함께 했죠.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고 주말에는 농구도 함께 했어요. 그는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제리 삼촌과 고시우 일병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함께 싸웠습니다. 강 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랜달프 중위는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고시우 일병을 보호하려 했고 고시우 일병은 랜달프 중위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려다 함께 희생되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폴 아저씨의 이야기는 절반만 맞았던 거예요. 제리 삼촌은 분명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였고 그들은 서로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강 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트라우마는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슬픔은 때로 분노로 변하죠. 아마도 당신의 아저씨는 슬픔을 견디기 위해 이야기의 일부만 기억하기로 선택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폴 아저씨는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슬픔을 견디기 위해 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평화를 느꼈어요. 제리 삼촌은 한국에서 적으로 둘러싸인 채 죽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싸웠던 거예요. 이 새로운 이야기가 폴 아저씨에게도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강 준장과의 만남 다음 날 저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나라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테즈 박사로서가 아니라 폴 아저씨의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기념관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거대한 건물 앞에는 전투기와 탱크가 전시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미국 국기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메리웨더 박사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강 준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물관학 박사인 정윤지 씨였고 한국 전쟁사 전문가라고 했어요. 그녀는 먼저 저를 1950년대 전쟁 직후의 사진들이 전시된 곳으로 안내했어요. 이게 바로 1953년 서울의 모습이에요. 정 박사가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진 속 서울은 제가 며칠 전에 본 현대적인 도시와 전혀 달랐어요. 폐허만 남아있었죠. 무너진 건물들, 길가에 늘어선 난민들, 굶주린 아이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정윤지 박사가 설명했어요. 1인당 GDP가 겨우 67달러였죠. 미국 원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우리는 경제발전 전시관으로 이동했어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해가 되시나요? 정윤지 박사가 물었어요. 1950년대 한국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이거나 죽거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어요. 정윤지 박사가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생존 전략이었죠. 우리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했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빨리 배우고 빨리 성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전후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1953년의 완전한 폐허, 1963년의 초라한 도시, 1973년에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현재의 세계적인 대도시까지. 불과 한 세대 만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죽기 싫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윤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의 효율성은 부지런함이나 예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판문점 사건 특별 전시관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제리 삼촌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리 삼촌과 함께했던 동료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그들은 함께 일했고 함께 싸웠고 함께 희생되었어요. 정윤지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상이 이 비극 속의 인간적인 우정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본능적 적응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빠르게 만들어내야 했던 거예요. 이게 내가 보는 효율성의 본질인가? 저는 생각했어요. 표면적인 거칠애가 아닌 생존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 폴 아저씨의 이야기, 제 경험, 그리고 이 기념관에서 배운 역사가 머릿속에서 새롭게 조합되기 시작했어요. 3개월의 임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거의 완성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한국 배치 선호 현상. 문화적 효율성과 심리적 안정감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단락을 쓰기 위해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결론적으로 미군 인력의 한국 배치 선호도 급증은 한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편리한 생활 환경, 그리고 명확한 질서와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싶었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개인 일기를 꺼냈어요. 내 삶에서 이렇게 크게 생각이 바뀐 적은 없었다. 저는 썼어요. 한국은 폴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다. 단지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온 나라였다. 그리고 제리 삼촌은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려 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였다. 사무실 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빅터슨 대령이 들어왔어요. 테즈 본부에서 자네 보고서가 인상적이라더군. 자네의 심층 분석 덕분에 병사들의 한국 선호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네. 그런데 내가 들은 바로는 자네가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령님.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아쉽군, 빅터슨 대령이 말했어요. 자네가 여기서 더 오래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임무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정윤지 박사와 마지막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고 강 준장과 함께 판문점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제리 삼촌의 한국인 전우들의 가족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하루빨리 폴 아저씨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퇴근 후 저는 호텔 방에서 폴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만에 그가 받았어요. 테즈, 괜찮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네, 폴 아저씨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돌아갑니다.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봤어요. 그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곳은 어땠니?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폴 아저씨, 제리 삼촌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군 전우들의 가족들이요. 그들이 제리 삼촌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폴 아저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니?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고시우 일병의 일기가 있어요. 그는 제리 삼촌의 친구였어요. 그들은 함께 농구를 했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싸웠어요. 제리 삼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폴 아저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5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진실의 일부를 마침내 알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것은 더 이상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인간의 회복력과 끈기에 대한 증거를 보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재건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요. 내 안의 편견도 빨리빨리 사라졌네. 저는 웃으며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폴 아저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궁금증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고시우 일병의 일기 복사본과 사진들을 꺼내며 이건 제리 삼촌의 진짜 이야기예요. 폴 아저씨의 떨리는 손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제리 삼촌과 고시우 일병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폴 아저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동안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니? 그가 중얼거렸어요. 아니요, 아저씨, 제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단지 이야기의 절반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머지 절반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폴 아저씨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본 한국의 모습, 만난 사람들, 그리고 배운 역사에 대해 들려드렸죠. 폴 아저씨의 눈에서는 오랜 분노와 슬픔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나도 한국에 가볼까?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을 찾았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함께 가요. 폴 아저씨, 제리 삼촌의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세요.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50년 동안의 트라우마가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 마음뿐만 아니라 폴 아저씨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피어오르게 했답니다.